자, 이제부터 상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 보니까 아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분산 분석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고 있습니다. 여기다 그 다중비교 표까지 놓고 해석하라. 그러면 30점이 충분합니다. 30점짜리로.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쓸 게 없다니까, 쓸 게. 한 줄, 두 줄이에요. 두세 줄에 정말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30점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 그런 결과치가 나타납니다. 다음 이제 상관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 자,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상관 분석 우선 일반적으로 양적 변수를 보게 되는데 얘는 관련 정도를 보는 것들을 상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은 질적 변수, 관련성이 있느냐 뭐 이렇게 하시면 상관 분석하고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교차 분석은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라고요? 교차 분석은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그렇게 그냥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게 명답입니다. 서로 간에 혼란스럽지도 않고 저도 했다는 얘들 또 헷갈리고 얘는 왜 또 양적이하다가 뭐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변수들 간의 1차 선형관계 얘는 아마 이런 문구들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상관분석이 만약에 나온다면 상관분석에 대한 왜 쓰느냐 언제 쓰느냐 이런 것들에서 조금 나오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상관분석이라는 뭐라고요? 1차 선형관계 뭐라고요? 1차 선형관계라는 것은 직선의 관계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직선의 관계. 두 번째로는 방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다음에 그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암기하지 마세요. 우선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야. 그러면 이런 것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선은 두 개의 변수다. 뭐라고요? 두 개의 변수들 간에 1차 선형관계인데 1차 선형관계라는 뭐라고요? 직선만 돼요. 직선. 곡선은 예측을 못합니다. 뭐라고요? 곡선은 예측을 못해요. 직선을 하게 되는데 직선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다음에 그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상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적 변수와 양적 변수를 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양적 변수와 양적 변수를 보게 되고요. 질적도 분석하는 방법은 있어요. 질적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양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얘를 가장 중요한 거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뭐라고요? 영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자, 다시 뭐가 된다고요? 영향이 미친다. 즉 인과관계 분석이 절대로 아니다. 뭐라고요? 인과관계 분석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다시 상관분석 뭐라고요? A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추세만 보는 거예요. 관련 정도만 그러니까 흐름만 보는 거지 A가 증가함에 따라서 B가 증가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가 뭐냐면 우리나라 GDP하고 자사율이 있다고 가정할게 하실 때 자 GDP와 자사율 연도별로 보시면 높은 관계를 가지겠죠. GDP도 증가하고 있을 거고 자사율도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사율을 낮추려면 GDP를 낮춰라. 그러면은 자사율을 낮출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게 얘도 증가하고 있는 거고 GDP도 증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시요. 제가 강남역을 가고 있는데 강남역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막 따라오시는 거야. 나 때문에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고. 나 때문에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방향만 같은 것 뿐이야.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상관 분석이에요. 상관 뭐라고요? 그냥 방향만 같은 거예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관 분석이라고 한다. 얘 때문에 다른 게 증가된다고 해석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네. 자, 그래서 기무가설, 대립가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상관분석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가진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가진다. 왜냐하면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방향. 근데 마이너스라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절대값 기준을 하기 때문에 절대값 0.6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높다. 뭐라고요? 절대값 0.6이면 상관관계가 높다. 그 다음에 0이면 상관관계가 없다로 해석을 합니다. 뭐가 된다고요? 0이면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무조건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따라서 다시 보겠습니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기무가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상관관계가 있다. 다시요. 기무가설은 뭐가 된다고요?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을요. 상관관계가 있다. 나는 관련이 있다. 나는 관련이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시겠죠. 이런 식은 포기하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은 포기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만 나오면 땡큐로 다 쓰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절대값 기준 0.6이다. 뭐라고요? 절대값 기준 0.6입니다. 자,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성적과 M5 모두 양적 변수라고 가정하고요.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했다. 자, 여기서 동속 변수, 독립 변수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얘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 M5 때문에 성적이 변하는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 변수, 동속 변수 관계가 없어요. 네. 자, 기무가설, 대립가설 보겠습니다. 기무가설 어떻게 될까요? 성적과 M5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요? 성적과 M5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설에 대한 해석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적과 M5 간에는 다시요. 성적과 M5 간의 상관분석 실시 결과 검정통계나 피어슨 상관계수는 얼마라고? 0.144 플러스 0.144 유의확률은 0.004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음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결론은 뭐예요? 성적과 M5 간에는 상관관계는 있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 그 강도가 플러스 0.144 뭐라고요? 플러스 0.144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0.6 이상이라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관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중에 끝으로 한 줄만 더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상관계수가 절대값 0.6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런데 선생님 여기 보시면 P값이 0.000에 가까운데 왜 상관계수 값이 0.6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상관계수는 상관이 있느냐, 여기는 P값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합니다. 다시요. 여기 P값 뭐라고요?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는 거고, 여기 상관계수값은 실제로 그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뭐라고요? A와 B는 친구이냐 말하는 거. 뭐라고요? A와 B는 친구야? 어떤 유형값은 친구는 맞아. 하지만 친한 정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유의확률값은 뭐가 된다고요?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해 주는 거고 상관계수값은요. 그 강도를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 강도. 그 파워. 그래서 그 파워가 0.6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다시요. 여기 집중해요. 자, 성적과 나머지 M1부터 M5까지 한번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검정 결과 보죠. 성적과 M5, 1번부터 5번까지 상관분석 실시 결과 유의확률값이 다 0.001보다 0.05보다 다 작은 0.01보다 작으므로 M1부터 M5가 스코어하고 모든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있죠? 근데 여기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건 뭐예요? M2가 아니에요. M1이에요. 왜냐하면 절대값 기준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절대값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 기준으로 봤을 때 0.8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요 쓰시면 만점이죠, 만점. 근데 단 뭐라고요? 절대값 기준. 뭐라고요? 절대값 기준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분석을 보시게 되면, 다시 상관의의를 보시게 되면, 절대로 인과관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절대로 인과관계 분석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두 개의 변수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두 개의 변수가인데 제가 선형관계만 본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선형관계를 보는 거고요. 직선관계를 보는데 얘는 양의 방향으로 가느냐, 음의 방향으로 가느냐, 그다음에 그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뭐라고? 얘를 굳이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뭐라고? 의미를 보는 뭐라고요?
일반 양적 변수야 양적 변수인데 이제 절대 인과관계는 아니야. 근데 얘는 선형관계이기 때문에 직선관계이냐 이걸 보는 건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다음에 그 강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냐. 내가 이어서 말한 강도는 절대값 기준이다. 뭐라고요? 절대값.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가진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가진다. 자, 이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죠. 상관분석을 여러 군데서 많이 쓰셨어요. 조사반본론에서 많이 쓰셨어요. 어디 쓰셨어요? 상관분석을. 상관분석 어디 쓰셨어요? 그런 거 말고요. 조사반본론에서. 타당도에서 어떤 타당도? 타당도에서 상관분석 기법 쓴다 막 나왔잖아요. 다시요. 타당도를 뭐라고요? 타당도에는 첫 번째 뭐 있어요? 측정의 타당도와 설계의 타당도가 있는데 설계상의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있었고요. 측정상의 타당도에는 뭐라고요? 내용 타당도, 기준경험 타당도, 구성개념 타당도. 그렇죠? 첫 번째 이해 타당도는 뭐라고? 내용 타당도는 뭐라고요? 내용 타당도는 그렇죠. 내용이 잘 되어 있느냐. 그래서 얘는 통계적 기법을 못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 반해서 기준경험 타당 뭐라고요? 기준경험 타당도 뭐라고요? 기준경험 타당도. 즉 기존에 있는 거와 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해서 상관관계가 높다면 내가 만든 타당도도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현재 시점이면 동시적 타당도, 미래 시점이면 예측 현재 시점이면 동시적 타당도, 미래 시점이면 예측. 자, 즉 다시 말해요. 국가 공인과 내가 맞는 거를 봤더니 타당 측정 항목을 봐갖고 해봤더니 상관관계 점수가 높게 나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맞는 타당도도 높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기준 경험 타당도. 다음에 구성 개념 타당도에서 수렴 타당도 기억나세요? 뭐라고요? 수렴 타당도는 상관관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수렴 타당도는 상관관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수렴한다는 건 모여야 되니까 상관관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이에 반해서 판별은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얘가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분석과 요인분석이라는 방법을 쓰게 돼요. 자, 요인분석과 오늘도 회귀분석하고 요인분석을 먼저 해드리는 게 낫겠다. 요인분석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런 거구나. 신뢰도 분석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런 거 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신뢰도 분석은 뭐가 있다고요? 신뢰도 검증하는 방법. 검사, 재검사. 뭐라고요? 검사, 재검사는 첫 번째 질문하고 또 물어보는데 상관분석을 실시해서 비슷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관분석을 해서 상관관계가 높다면 신뢰도가 높단 말이에요. 반복 측정했을 때. 그 다음에 복수양식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개념을 하기 위해서 복수는 다수를 만들어서 실제로 계속 투입을 해. 걔네들끼리 비슷하게 나온다면 상관관계가 높게 나온다면 신뢰도가 높다. 그 다음에 반분법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반분법. 홀수짝수 뭐라고요? 홀짝. 얘네들끼리 상관분석을 돌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롬바 알파 뭘 쓴다고요? 내적 일관성 분석은 뭐라고요? 크롬바 알파. 그건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분석 이제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뭐라고요?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관련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상관분석이라고 한다. 반드시 긍정이 최고점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긍정이 최고점이 돼야죠. 왜냐하면 얘가 반대쪽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반대가 음수가 되면 얘는 증가되는데 얘 반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해석할 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변수가 긍정이 최고점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긍정이 최고점으로. 예. 자, 요거 다 빼고요. 회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회귀 분석, 신뢰도 분석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뢰도 분석인데요. 신뢰도는 다시 한번 뭐가 된다고요?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다시 한번 뭐라고? 신뢰도 분석 뭐라고요?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자, 상관 분석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도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21번부터 쭉 몇 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얘 변수가 1번부터 5번 사이가, 다시요. 1번부터 5번 사이가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한번 상관분석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상관분석.
1번부터 5번 눌러보죠. 네. 그리고 제가 20번하고 21번하고 22번 넣을게요. 돌려보겠습니다. 상관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하고 자기면 어떻게 돼요? Q1과 Q1은 자기가 1이죠. 근데 그리고 얘가 대각대칭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대각대칭이에요. 즉 Q1에서 Q2를 보나 Q2에서 Q1을 보나 얘하고 얘가 똑같은 값이에요. 다시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Q1에서 다시 뭐라고요? Q1에서 Q2를 보나 Q2에서 Q1을 보나 이 값은 똑같다고요. 이 값은 똑같아요. 대각행렬이에요. 대각대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각대칭이 되시는데 여기를 보시면 다 얘가 0.000으로 나오죠. 0.000에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1번부터 Q22까지 딱 돌리게 되면 조금 자료가 좀 많아서 그런데 다 P값이 다 작은 거죠? P값이 다 작은가요? P값이 다 작죠? 여기서 가장 큰 건 뭐가 될까요? 삼각관계가 요 정도 되나요, 여기? 요건가? 요거네, 요거죠? 요거 되겠죠? 네, 요거 같아요. 그쵸? 지금 뭐라고요? Q2와 Q3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0.175가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음의 방향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상관이 가장 높은데 절대값. 왜 그러냐면 절대값 기준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절대값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문제가 되면 거의 다 틀릴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이게 뭐가 된다고요? 상관분석. 상관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P값은 0.000에 가까울수록 기무가서 기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차이가 상관관계가 있다. P값이 작으면 어떻게 된다? 얘는 상관관계가 있다. 네, 그 기준은 뭐라고? 상관계수값으로 절대값 기준으로 한 번 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강도가 되기 때문에. 다음 신뢰도 분석 한번 보도록 하죠.